처벌급여를 우리가 왜 반대하느냐 이걸 보면 처벌급여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벌급여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유효성, 안전성 그리고 재정 효과성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안전성, 유효성에서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다는 얘기가 나온 게 없습니다. 적어도 국가의 재정이 들어가고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절차를 제대로 거치고 결과가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지 되는 것이,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보면은 뭐 한약을 보는데 잘 안 들어요. 그러면 당신 체질이 달라서 그래.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해요. 그러면 결과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는 그건 보험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체질이 다르고 비법이라 해서 다른 거를 가지고 보험 처리하는 이런 절차는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필수 의료 분야에서도 아직 재정이 많이 모자라고 있는데 그런 데 들어갈 비용, 저번에도 한번 했었지만 이 말기암 환자인 경우는 정말 개인적으로 1억 이상의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부터 보험을 해줘야지 사실은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한약을 반값에 복용한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하는 거는 아직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한 방에 정말로 봐서 200~300명 된 학문은 맞아요. 그러면 그의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장점을 정말 잘 활용하고 특색을 살려야지 이 절차를 무시하고 방법도 무시하고 이론도 무시하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가다 보면은 그런 한 방의 장점까지도 못 살리고 우리는 더 힘들어지고 한 방도 물론 힘들어지고 그런 식이 되겠죠. 그래. 이제 처약급여와 시범사업의 주요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지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처약급여를 우리가 왜 반대하느냐 이걸 보면 처약급여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약급여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유효성, 안전성 그리고 재정 효과성입니다. 재정 효과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월경통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온 일반 약도 있고 전문 약도 많은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10만 원이나 15만 원 정도를 들여가면서 먹고 또 그게 한 열흘 정도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정 효과성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하는 거고 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게 우리가 지금도 코로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그 백신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3상까지도 해가지고 완전히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인정되듯이 지금 이 경우도 어떤 객관화가 되어 있고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약에 대해서는 뭘 치료를 해서 낫고 표준화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약을 쓰면은 뭐뭐를 산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비법이란 얘기로 그게 공개가 안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필수 의료 분야에서도 아직 재정이 많이 모자라고 있는데 그런 데 들어갈 비용, 저번에도 한번 했었지만 이 말기암 환자인 경우는 정말 개인적으로 1억 이상의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부터 보험을 해줘야지 사실이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한약을 반값에 복용한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하는 거는 아직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약을 쓰는 게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많이 쓰지를 않잖아요. 그럼 보편화된 그런 질환에 써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일부에서만 필요한 경우에 쓴다는 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주요한 문제점 중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련된 그런 문제도 심각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우리가 한방의료에서는 여태까지 몇백 년 더 써왔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걸 왜 안전성을 지금 따지냐는 얘기라고. 복지부에서는 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범사업을 하면서 안전성 요소를 확보를 하겠다. 얘기인데 얘기는 앞뒤가 전혀 다르지만 그냥 그거에 대한 구분 없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안전성 유효성에서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다는 얘기가 나온 게 없습니다. 복지부장이 그래서 임상진료지침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진료지침이라는 거를 들으면 우리가 보통 보면 3가지 질환에 대해서 임상진료지침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한의대가 몇십 년 동안 것을 통계를 내가지고 어떤 한약을 쓰는 게 좋겠다는 걸 한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2017년도에 이 임상진료지침이 3가지가 나왔어요. 그 책자에 보면 거기에 보면 한의대 교수님들 해서 이거의 전문가가 한 60~70분이 나와요. 그분들이 쭉 정리를 한 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의료계에서 봐서는 정말 교수님들이 본인이 몇 년 동안 진료한 걸 총괄한 거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는데 중간에 14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참고하면 되는데 14페이지를 보면은 중풍 한의 임상지침의 한계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보면 2017년도 자료에서 보면 문헌 근거의 대다수가 중국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이다. 중국 거를 번역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의 대상 인구 집단이 다르다. 당연히 중국 사람을 했으니까 다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 임상 진료 환경을 좀 더 반영한 근거를 확보하여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결국 중국 걸 그대로 번역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비약물적 치료에 비해 약물적 치료 지침이 부족하였다. 지금 보면 첩약에 대한 급여입니다. 이게 약물적인 치료에 대해가 아니고 침이라든가 다른 방법에 대한 방법이 들어간 거지, 약물 치료에 대한 지침이 부족한 걸 가지고 임상진료 지침이라고 지금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 우리가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누락한 경우가 많아 해당 진료 지침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거는 보면은 그분들이 써보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중국 걸 번역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해석한 거기 때문에 이걸 임상지침으로 보기에는 정말 한계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하고, 적어도 국가의 재정이 들어가고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절차를 제대로 거치고 결과가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지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보면은 뭐 한약을 보는데 잘 안 들어요. 그러면 당신 체질이 달라서 그래.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해요. 그러면 결과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는 그건 보험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체질이 다르고 비법이라 해서 다른 거를 가지고 보험 처리하는 이런 절차는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의료계와 한방의료를 관리하는 분들만 하면은 그거는 둘이 또 밥그릇 싸움으로 얘기를 많이 할 거니까, 그래서 한 약사 그쪽 같이 들어가고 정부도 들어가고, 그리고 필요하다 보면 정말 한약이니까 한약에 관련되는 분들도 같이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협의체가 되고 그 구성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 단체의 이해관계가 아무래도 조금 얽혀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협의체에서 한 테이블에서 모여가지고 논의를 해봐야 하는 문제로 보이는데, 의약 한정 협의체의 어떤 논의 구조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습니다. 한의협회에서 그런 소리를 했었어요. 아니, 수술을 설치하는데 한의사가 가서 이거 크게 짓느니 작게 짓느니 이런 얘기하면 받아들이겠느냐, 이 강한 반대 입장을 표현을 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이유는 첫째로 이게 보약을 먹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국가적인 재정이 들어간다는 거고 의료보험 재정이 들어가면서 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그쪽에 얘기하는 거는 무슨 질환에 대해서 무슨 한약을 쓰든 뭘 하든 그걸 간섭하는 건 아닙니다. 치료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하는 건 절대 아니고 결과를 보고 유효성, 어떤 그 한약을 썼을 때 유효성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이렇게 간섭할 일이 아니고, 당연히 그 전문가로서는 서로 결과가 유효성이 있으면 우리도 당연히 그건 반드시 인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은 한의계에서 얘기하듯이 전혀 이게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볼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첩약급여를 왜 의료계가 이렇게 반대를 하느냐, 이게 보험에 되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정말 지금도 보험 재정이 많이 요새 위태위태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이게 사실 보면은 그전에도 보면 의사하고 한의사 밥그릇 싸움으로 씹어버리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정말 효율적인 거는 정말 앞으로 봐서는 더 발전을 시켜야 되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통계들을 많이 나와야지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급여화가 정착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이 협의체는 반드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통계적인 자료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좀 젊은 의사들이나 예비 의사들에게 마지막으로 코멘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보면 어느 분야든 이렇게 자기 분야 아닌 경우에 관심이 안 가지는 경우가 많나요. 그리고 특히 우리 의료인들은 바쁘다고 그러다 보니 더 그렇고, 또 젊은 선생님들은 그렇게 낼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한 방에 정말로 봐서 200~300명 된 학문은 맞아요. 그러면 그의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장점을 정말 잘 활용하고 특색을 살려야지 그냥 뭐 의과랑 겹쳐가지고 공부를 같이 하기 때문에 색깔만 이렇게 무늬만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은 정말 200~300년 된 학문까지도 못 살린다는 얘기죠. 한방에 대해서는 젊은 선생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만 이게 문제 해결이 되고 또 앞으로도 더 발전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의료가 정말 세계 최고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게 10년 후도 최고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려 그러면 정말 이런 거 중에서도 장점을 우리가 캐치를 하고 살려가면서 또 통계적으로 인정된 것들은 우리도 받아들이면서 해야 되지. 무조건 한방이 나쁘다고 볼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은 좀 더 관심 가지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만 이게 되는 거지. 그냥 어영부영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절차를 무시하고 방법도 무시하고 이론도 무시하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가다 보면은 그런 한방의 장점까지도 못 살리고 우리는 더 힘들어지고 한방도 물론 힘들어지고 그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을 우리가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더 관심 가지고 하면은 앞으로도 좋은 또 방법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